자, 계속해서 TCP의 가상 동작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많이 시험에 출시되는데요. 출제되는데요. 이 TCP/IP는 기본적으로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걸 합니다. 처음에 우리 사람끼리 처음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브라우저가 TCP를 활용해서 어, 웹페이지를 읽고자 하면 한번 갔다가 다시 오고, 그다음에 요 상황. 예. 그렇게 서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TCP가 나랑 통신을 하자라는 싱크 패킷을 보내고요. 그 패킷을 받으면 이 서버는 그래, 너 나랑 통신하자. 그리고 너 거기에 있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나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세 번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패킷이 이 이후로 TCP라는 이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주고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뒤로는 쭉 TCP로 가다가 종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3웨이 핸드쉐이크처럼 서로서로 종료한다, 알았어, 종료한다, 알았어. 이렇게 종료되는 과정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전송 계층 프로토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위 프로토콜들은 요 중간에 있는 요 과정, 요 TCP가 연결되고 나서 패킷을 주고받고 있는 요 과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 TCP가 연결을 맺고 연결을 끊는 이런 과정들이 포함되는 것이 TCP 동작 시나리오이고요. 그리고 TCP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뭐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요. 이 조금 다른 점, IP 이 3계층 프로토콜에서는 이 주소가 IP 주소, 출발지의 IP 주소, 목적지의 IP 주소였는데 TCP 프로토콜에서는 이 주소를 포트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보낸 것인지를 명시해 주는 이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의 헤더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TCP 프로토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TCP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이 제어 플래그가 있는데요. 이 어전트, 긴급 필드, 에크는 우리가 어떤 보낸 거에 대한 응답, 싱크는 이 에크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10번 보낸다 싱크하면 에크, 이번에 내가 11번 보낸다 싱크하면 에크, 아니면 핀 내가 보낼 데이터가 끝났다라고 하면 에크, 이런 기능들을 하고요. 푸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푸시 메시지처럼 이렇게 밀어주는,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리셋 같은 경우는 앞에 이 지금 데이터가 뭐 순서가 맞지 않거나 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리셋을 보내서 다시 이 내가 원하는 순서 번호의 패킷부터 받고자 할 때 보내는 제어 플래그입니다. 그렇게 이 TCP 연결 설정에서는 이 3웨이 핸드쉐이크, 뭐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세 방향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거쳐서 이 TCP 연결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종료가 되고 나면 종료할 때는 이 FIM 메시지, 종료 메시지를 보내고 에크를 받아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양쪽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A가 피니시 보내고 B가 에크, B도 피니시 보내고 A가 에크. 그러면 이 TCP 이 하나의 세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이제 흐름 제어,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해서 윈도우 사이즈가 3일 때는 한 번에 3개씩, 그러다가
리시버 입장에서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온다. 에크 3 번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사이즈 20 보내. 그러면 3, 4를 보내주고요. 그럼 5부터 2개 보내줘. 그러면 5, 6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윈도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간격이 길어지죠. 지금 여기서처럼 여러 개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 윈도우 사이즈를 막 강제로 줄이거나 해서 여러분들 뭐 게임 하시다 보면 패스트핑 이런 것들이 이 윈도우 사이즈를 줄여서 계속 엄청 자주 패킷을 주고받게끔 아주 민감한 이 마우스 움직임에도 윈도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계속 패킷을 보내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사용되고요. 그런데 그 패스트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켜둔 상태에서 정상적인 웹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웹 서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데이터가 이상하게 되실 겁니다. 웹 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이미지 주고받고 하면 몇 메가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 윈도우 사이즈가 너무 강제로 작게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오류 제어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세그먼트 자체가 훼손되었을 때 정상적인 헤더가 아니라 헤더에 특정 값들이 비정상적인 값이다. 그러면 TCP는 그냥 다시 보내라라고 앞에 흐름 제어처럼 활용을 해서 새로 데이터를 받는 거고요. 이 혼잡 제어는 이 중간중간 구간에 이 트래픽 용량이 변경되는 것들을 중간에 있는 라우터나 이런 중간 장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 혼잡 윈도우 사이즈를 서버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네트워크의 문제로 인해서 이 윈도우 사이즈를 능동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이 혼잡 제어입니다. 그다음은 이 TCP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타이머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재전송 타이머라고 해서 한 세그먼트 하나의 이 묶음, TCP 기준의 묶음, 뭐 윈도우 사이즈가 4였다, 5였다 이런 묶음을 보내고 나서 이 에크 보낸 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데 설정된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전송 타이머 안에 응답이 오지 않게 되면 세그먼트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더 TCP를 보내게 되고요. 지속 같은 경우는 이 TCP 같은 경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이 한 번에 한 명씩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내면 서버는 대기 상태고요. 서버가 보내면 클라이언트는 대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버가 보냈는데 클라이언트가 못 받았습니다. 네트워크의 문제로 인해서 패킷이 사라지고 그러면 둘 다 대기 상태가 되는데 서버는 보냈으니까 대기, 에크를 대기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태를 지속 카운터 타이머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내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타이머가 있고요. 그리고 Keep Alive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이 이 서버와 뭐 상대 프로세스와 통신할 일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켜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그 TCP 연결은 뭐 지속 타이머도 지날 거고 뭐 모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eep alive라고 해서 TCP에 설정된 연결이 오랜 시간 동안 휴지 상태, 멈춰 있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싱크 에크를 주고받게 하는 것이 keep alive 타이머이고요. 우리도 친구들이랑 한동안 연락 안 하면 그냥 궁금해서 뭐 특정 시즌마다 생각나면 뭐 여름에 생각나는 친구들 한 번씩 전화하고 뭐 명절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들 한 번씩 전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keep alive입니다. 그다음 이 time wait는 우리가 이 TCP의 이 연결의 종료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 이 TCP를 사용할지에 대한
이 설정이고요. 그래서 타임웨이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TCP는 새로운 다시 또 TCP 연결을 구성하는 타이머입니다. 크게 4 가지의 타이머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이 UDP 같은 경우는 TCP와 다르게 어떤 이 흐름 제어 기능들이 예 크게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보통 이런 뭐 NTP, VTP, TFTP, 케르베로스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고, 만약에 데이터 전송이 실패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가 없는, 잘 받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요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 뭐 NTP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서버 시간 같은 거 받아올 때 우리 컴퓨터에 나오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보면 한 번씩 가끔 좀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NTP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을 때인데, 계속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이런 건전지 시계보다는 어느 순간 또 보면 또 맞아 있습니다. 뭐 차이 나도 뭐 1-2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요. 뭐 그런 것들은 꼭 무조건 TCP로 해서 언제 무조건 보내줘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서버가 예를 들어 10시 정각이 딱 됐다 했을 때 "10시 정각입니다."라고 주변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려줄 때, 그걸 또 TCP3 핸드쉐이크하고 그다음에 보내고 TCP 핸드쉐이크를 또 닫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못 받으면 말고."라고 하면서 "지금 10 시입니다."라고 전체 쭉 보내주는 그런 이 패킷들에서 UDP를 쓰고요. UDP도 마찬가지로 TCP처럼 포트 주소를 기반으로 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구분해서 헤더에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SCTP, 스트림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림 제어 프로토콜은 통신을 위해서 UDP와 TCP의 일부 장점들을 잘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TCP 같은 경우는 종단 간 TCP 연결. 이 TCP 같은 경우는 종단,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서 그 핸드쉐이크한 이 단말 포트 번호들끼리 통신을 하는 건데, 이 SCTP 결합에서는 각 단점, 우리 점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데이터를 보내는 기준점인데, 포트 번호이니까 프로그램 하나이겠죠. 프로그램 하나에 한 개 이상의 IP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프로그램들 중에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카톡 같은 경우도 단체방에 보내게 되면 이 그 단체방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카카오톡 프로세서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그런 스트림들, 우리 TV처럼 TV에서 한번 방송하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알아서 보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도 많아지고 어떤 이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런 이 SCTP와 같은 이 구조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SCTP 프로토콜의 이 기능들은 간단하게 결합, 시작, 그러니까 스트림 자체를 묶어야 되니깐요. 시작, 그리고 스트림 내에서 전송, 그리고 사용자들마다 이 전송된 스트림을 단편화 잘라야겠죠. 스트림으로 쭉 들어오니까 잘라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위로, 뭐 영상이면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단편화해서 사용하는. 그다음에 혼인 응답, 혼잡 회피. 그다음에 이 내가 준 데이터들에 대한 응답,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잡이 되어 있을 때 이 스트림 보내는 측에다가 지금 너무 혼잡하다. 스트림의 데이터 양을 좀 줄여달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청크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단편화를 할 수도 있지만 청크 단위로 묶어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패킷이 정상적인 패킷인지 패킷에 대한 인증 그리고 경로 스트림으로 계속 연속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다 보니까 그 전송되는 경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송 계층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UDP, TCP, UDP, SC, TP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송은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전송은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응용 계층,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탑식 대비 과정.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 보안 이해와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개념, 전반적으로 이 IT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기술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기술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보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보 보안의 개념, 그리고 큰 범주에서 정보 보안의 목표와 중요성, 그리고 이 핵심 키워드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그리고 접근 통제, 이런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 보안이란 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생성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만들고 만든 정보를 저장하는 이 과정에서 정보가 훼손되거나 내면 변조, 다른 누군가가 내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든 정보를 바꾸어 버리거나 아니면 유출, 원래 이 내가 가공한 정보를 나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걸 외부로 유출시키는 이런 이 정보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건데 크게 이 관리적인 방법,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정보를 보호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보 보안이라고 하고요. 이런 정보 보안의 필요성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실제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컴퓨터에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거의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에 접근을 했을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장해야 되고, 일단 인터넷 범죄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범죄도 차단을 해야 합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공격은 꼭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 주요 기술 그리고 주요 정보에 대한 유출, 해외로
이런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보안을 예, 성립시키기 위한 목표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3대 목표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니까 꼭 네, 이해하시고 언제든 주관식이나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꼭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기밀성입니다. 기밀. 이 정보를 저장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 기밀이라는 거는 우리 편지 봉투를 이렇게 밀봉한다든지 그 상자를 밀봉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내용물이 인가되지 않은 예, 사용자가 볼 수 없게끔 정상적인 이 전달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기 전까지 다른 누구도 이 정보의 원본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기밀성이고요. 그 다음 무결성은 결함이 없다. 그래서 이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아니면 가로챈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다른 데이터를 그 안에 넣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쿠팡 로켓 배송을 시켰는데 내가 시킨 건 노트북인데 열어보니까 뭐 아이폰이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결성이 깨진 거죠. 이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이 정보가 아니라 다른 정보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받았는데 실제 내용이 없다든지 삭제되거나 이런 이 정보가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공할 수 없게끔 처음에 내가 보낸 정보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이 무결성은 누군가 이 기밀성이랑 조금 다른 게 기밀성은 누가 한 번이라도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무결성은 누가 본 건 상관없는데 이 전송한 정보가 가공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정보만 가공해서 나한테 전달해 줬을 때 이게 중간에 누가 손을 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이 목표가 무결성이고요. 이 가용성은 그렇게 전달을 했을 때 이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인가받은 사용자는 정상적인 이 정보를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내가 원한 시간에 내가 어떤 로그인을 요청을 했는데 10초 안에 이 로그인 결과가 와야 되는데 10초 안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데이터를 누가 중간에 기밀성 본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를 중간에 무결성 수정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원한 10초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가용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인증 이런 휴대폰 인증이나 이런 인증 카카오 인증과 같은 뭐 이런 인증들 써보시면은 보통 이 인증을 하는 데까지 뭐 5분, 뭐 3분 이렇게 시간을 주잖아요. 일단 가용성에 대한 제한을 주는 거죠. 이 정보가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고 특정 시간 내에 일정한 기기나 일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인증을 해야 내가 이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 가용성, 그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세 가지의 정보 보안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정보 보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authentication, 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이 정보의 내용이 변조 또는 삭제, 그리고 주체가 되는 송수신자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인증입니다.
우리 뭐 그 어플리케이션 쓸 때 뭐 내 개인에 대한 정보가 꼭 확인해야 되는 곳에는 뭐 카카오톡으로 인증, 네이버로 인증 이런 인증 쓰잖아요. 그런 이 송수신자 간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내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를 모두 다 이제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non repudiation인데요. 부인 방지. 그러니까 이걸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아놓고는 받지 않았다. 아니면 보내놓고는 보내지 않았다. 아니면 전달. 중간에 중개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개 시스템이 이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송신에 대한 부인 방지, 전달에 대한 부인 방지, 그다음에 받은 수신에 대한 부인 방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부인 방지 기술들이 있고요. 우리도 지금은 인증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쓸 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을 중간에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마톰 플러스 같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할 때 바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그러면 네이버한테 그 마트 어플리케이션이 인증 요청을 하고 네이버는 저한테 팝업을 띄워줘서 제가 인증 비밀번호나 아니면 이제 지문 같은 것들로 인증을 해주고요. 그러면 네이버는 원래 요청한 마트 어플리케이션에 인증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알려주지 않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쓸 수 없게 되고 아니면 그 인증 정보를 다른데 보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이 각 송신 수신 단계마다 이런 부인 방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이라고 하면 가장 흔히 떠올리시는 이 암호라는 게 있죠. 암호. 이 암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기밀성, 무결성 마찬가지 다 이 암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 이 암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 키를 가지고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내용, 이제 플레인 텍스트, 평문이라고 하는데요. 평문을 암호화 키를 가지고 암호문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문은 반대로 이 복호화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하면 원래의 평문, 플레인 텍스트,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텍스트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암호화 키, 복호화 키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크게 이 암호화 기술에 대해는 대칭 키라고 해서 암호화 키가 복호화 키가 같은 방식이 있고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쇠는 열 때도 잠글 때도 같은 열쇠로 열고 닫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칭키 암호 방식인 거고요. 이 암호화 복호화 키가 다른 이 공개키 암호 방식, 비대칭키 이 암호화 방식은 사실 실제 어떤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 키를 따로 관리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공개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키 암호 방식이라 하고요.
그럼 이 암호 방식, 암호 기술에 대해는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암호 기술들을 암호 프로토콜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참여하는. 당연히 혼자서 암호화하고 혼자서 복호할 거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단말들이 어떤 사용자 프로그램들이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주고받기 위한 모든 예, 일련의 과정을 암호 프로토콜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암호 프로토콜 안에는 아까 앞에 말했던 이 공개 키 암호 방식 같은 경우 이 2개 키 중 1개의 키를 공개해서 사용하는 이 암호 기술인데 그걸 어떻게 공개할 거냐? 그럼 공개한 다음에 어떻게 이 복화를 할 거냐, 어떻게 암호화할 거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해 두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뭐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런 것들을 예, 달성해주는 이 전반적인 일종의 이건 이제 법이죠. 프로토콜은 법이고요. 암호 기술은 어떤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 정보 보안의 3대 목표를 달성해주는 암호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 서명이 있는데 뭐 서명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어, 지금은 이제 공동인증서라고 말하고 쓰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죠. 내가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어디론가 보내고 싶을 때 공인인증서로 그 이체 구문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에 주면 은행은 이 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한 구문을 은행이 읽어보고 이거는 내가 이 계좌의 주인이 이체 구문을 작성하고 암호화해서 던진 것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이 전자서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은 이 개인 암호화 키를 알고 있으면 암호화를 할 수 있는데 개인 암호화 키를 모르는 사람은 암호화를 할 수 없고 복화는 중간 단계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계좌 이체하는 구문을 암호화해서 보냈어요. 중간에 누가 가로채서 공개 복호화 키가 공개 키이기 때문에 복화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계좌로 돈을 보내네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은 어떻게 보면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암호화를 할 수 없습니다. 어, 암호화 개인 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 전자 서명입니다. 우리 뭐 서명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서명을 내가 새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서명한 거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걸 결제했네까지는 알 수 있죠. 네, 그 시스템이 전자 서명 시스템이고요. 다음은 이 해시 함수. 뭐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뭐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자료 구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해시 함수라는 것은 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임의의 문자열, 임의의 문자열을 뭐 길게 짧게 넣으면 알아서 해시 알고리즘이 짧은 해시 코드라는 해시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해시 값을 저장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패스워드를 플레인 텍스트, 평문 그대로 내 패스워드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해시 코드로 줄인 다음에 내 아이디 뒤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로그인할 때 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걸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패스워드를
해시한 다음에 현재 입력한 해시값과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을 비교해서 로그인을 성공시켜 주는 거고요. 이런 이 해시의 특징 때문에 이 해시를 어디에서 어떤 설정에 하느냐에 따라서 입력값에 따른 출력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사이트가 뚫리더라도 다른 내가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의 패스워드는 뚫리지 않게끔 연쇄적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패스워드들을 이렇게 해시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한 개의 사이트에 내 패스워드가 뚫리면 다른 사이트들도 우르르 뚫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그렇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은 이제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 다양한 악성 코드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뉴스로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멜리셔스 소프트웨어라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줄임말로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 얘들의 목표는 컴퓨터 혹은 파일 시스템, 이런 이 네트워크까지 어쨌건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사용자 시스템을 파괴, 공격하는 이 코드, 소프트웨어들을 이 악성 코드를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웜은 이제 벌레죠, 원래 지렁이 같은 벌레들. 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로 자기 스스로 이 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웜은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나면 스스로 확산되어서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악성 코드이고요. 그다음 바이러스는 우리도 바이러스 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이런 다른 독립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얘는 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얘는 스스로 움직이는 애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의 코드 내에다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원래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다 하면 파워포인트 실행시키면 파워포인트만 실행돼야 되는데, 그 안에 악성 행동을 하고 스스로 또 그 범위를 늘릴 수 있게끔 다른 프로그램에 또 감염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이 악성 코드를 바이러스라 하고요. 이 바이러스 자체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정상적인 오염된 소프트웨어에 붙어서 동작하는 것을 바이러스 하고요. 트로이 목마, 트로잔 호스 같은 경우는 이 트로이 목마 그 옛날 이야기 들어보셨죠? 트로이 성에서 수성을 하고 나서 이겨서 트로이 목마를 선물해 줬는데, 그 목마를 받고 이긴 이 편에서 저녁에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트로이 목마 내부에는 군인들이 숨어 있었고, 트로이 목마에서 나와서 공격을 했던 이 악성 코드가 숨겨진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보이는데, 사용자가 실행을 하면 그때 이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자기 스스로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트로이 목마를 클릭하면, 실행을 하면 그때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의 이 전파 방식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삽입돼서 동작한 바이러스,
아니면 사용자가 실제 실행하면 그때 동작하면 트로이 목마입니다. 악성 코드의 어떤 동작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른 분류이고요. 그러면 이런 이 정보 보안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보안 솔루션에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이제 파이어월 이렇게 뭐 게임에 보면은 이 불로 된 벽을 이렇게 세우는 기술을 파이어월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방화벽이라는 게 우리 뭐 지하철이나 어떤 좀 대형 밀집 시설 건물에 보면 그 쇠로 된 스테인리스 약간 은색 쇠로 된 그런 벽이 있는 걸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이 방화벽이라 하는데요. 이 방화벽은 불이 이 퍼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불이라는 게 사실 산소가 있어야 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소를 차단해서 불이 더 커지지 않게끔 유도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방화벽이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어, 들어오는 어떤 공중 네트워크, 외부의 이 내가 관리하지 않는 공중의 망, 우리 그냥 내 문 밖에 모두가 공중 네트워크죠. 내 문 밖에서 내 문 안으로, 내 사설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에 우리 그냥 대문 설치하듯이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방화벽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패킷을 필터, 패킷 정상적인 패킷은 보내주고 비정상적인 패킷은 막는 패킷 필터링 시스템이 있고, 그두 번째로는 이 프록시 서버라고 해서 사설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는 이 특정 호스트들한테 직접적으로 패킷을 보내주게 하지 않고 일단 프록시 서버로 받은 다음에 그걸 검수하는 형태, 예, 직접적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요. 그러면 이 원격에서 어떤 조작을 하더라도 바로 이 특정 호스트한테 패키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호스트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는 우리 뭐 출입하는데 뭐 저기 그 금속 탐지기 같은 걸 이용해서 금속을 못 들고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필터링 시스템이고요. 프록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떤 뭐 택배라든지 어떤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호스트, 바로 그 대상자한테 전달해주지 않고 이 보안 요원이 대신 받아서 받은 걸 자기가 뜯어서 실행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걸 그대로 원래의 호스트한테 전달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 시스템들을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포트로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는데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 이 IPS라고 해서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 특정 이 범위 내에 이상한 행동, 인간하지 않은 행위,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탐지하고 그 발생한 영역을 실시간으로 차단시켜서 이 침입자가 하는 되게 특이한 어떤 패턴들,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이 이 DDoS 공격에 좀비 PC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서버들을 공격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좀비 PC들이 특정 해외 서버에 DDoS 공격을 한다. 뭐 이런 형태들이 많았는데, 그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 시스템들을 차단시키는 이 IPS라는 시스템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112 이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자기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순찰을 하다가 보면, 이제 매일매일 순찰하다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어떤 상황일 건데, 어느 날 보면 좀 뭔가 다른 상황이, 뭐 좀 시끄럽거나, 원래 이 시간에 시끄럽지 않은 시끄럽거나, 뭔가 불이 켜져 있다든지, 뭐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시스템을 차단시켜서 이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줄이는 것이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 하고요. 다음은 이제 가상 사설망 VPN이라고 해서, 원래는 원격 사설망들끼리, 제가 있는 집, 그리고 또 있는 학교, 아니면 회사, 이런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뭐 서버나 개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스템들끼리 퍼블릭 네트워크, 뭐 팀뷰어, 뭐 여러분이 쓰는 뭐 크롬 원격,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둘 간에 전송하는 패킷은, 예를 들어 중간에서 크롬 원격이나 팀비어 시스템을 많이 분석한 사람은 중간에 이 패킷을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내는 패킷이 어떤 패킷인지. 그런데 이 VPN을 이용해서 나의 네트워크와, 집에 있는 네트워크와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붙인 다음에, 그 둘 구간에서 주고받는 모든 패킷들은 일정한 방법으로 암호화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복호화해서 주고받으면, 내가 이 구간에서 주고받는 패킷이 뭐 크롬 원격 사용하는 건지, 팀뷰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인지, 이 VPN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VPN의 이 암호 복호화 키를 뚫어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VPN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뭐 IPsek이나 이 SSL 같은 이 암호 알고리즘은 아직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이 시스템의 이 복호화 키를 뚫기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뭐 암호화 복호화 키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외부 시스템이 복호화 키를 추측해서 풀어낼 즈음에는 이 VPN은 또 새로운 암호화 키를 발급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별로 라우터나 스위치, 방화벽 레벨에서도 이 VPN이라는 프로토콜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한다면, 각 구간별로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VPN들 있죠. 뭐 게임을 하시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VPN들은 대부분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VPN이라서, 어, IPsek이나 SSL로 구현하는 VPN보다는 조금은 수준이, 보안의 수준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싱글 사이온은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쓰잖아요. 내가 다양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각각 아이디 패스워드 다 따로 만들고 다 따로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하나의 아주 어려운 패스워드로 아니면 이 지문과 같은 아주 강력한 인증을 활용해서 이 한두 개의 시스템만 사용하고 포털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이트들은 그 포털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이런 이 SSO가 사실 초기에는 저게 될 것 같냐, 뭐 네이버 카카오만 로그인한다고 다른 사이트를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게 그 사이트들이 동의를 해주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 어지간한 그죠? 큰 어떤 규모의 어떤 플랫폼 시스템이 아니면 대부분 다 카카오나 네이버 이용해서 다들 사용을 하시죠. 그만큼 훨씬 그런 시스템들이 인지도도 높고 훨씬 더 내가 사용하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문 인증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로그인이 발생하면 나한테 푸시 메시지도 주고 훨씬 더 나은 인증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 거의 한 10년, 10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SSO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충분히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이 플랫폼이 믿을 수 있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지금은 뭐 다 잘 동작하고 있죠. 자, 그다음은 이 웹 방화벽인데요.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HTTP나 HTTPS 웹 트래픽들을 감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공격들이 웹 서버에 도착하기 전에 이 우리가 SQL 인젝션이나 XSS 같은 공격들은 되게 옛날에 웹서버, 뭐 탐캣 버전 되게 낮은 그런 웹서버에 가능한 공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공격들을 이 웹 방화벽을 활용해서 웹으로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아내는 방화벽이 있고요. 뭐 제가 최근에 봤는데 지금 사용하는 웹 2.0, 웹 3.0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웹 브라우저가 CPU의 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의 이 현재 시스템인데 조만간은 이 오픈GL이 오픈 GPU, 오픈 GPU였나? 네, 그렇게 부르면서 웹에서 GPU를 API 레벨로 돌릴 수 있는 이런 API들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웹을 통해서 GPU를 쓰는 여러분들이 하는 뭐 롤,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그냥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우리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 뭐 쇼핑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 3D 이 오픈GL 이용해서 3D 오브젝트를 조만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모든 트래픽들이 대부분 다 이제 HTTP, HTTPS가 되겠죠. 그럴수록 저는 웹 방화벽에 대한 어떤 기술적 요구사항이 좀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엔드포인트의 이 단말들이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이 보안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보통의 이 학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학교들도 보면 그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한 번이라도 와이파이 들어와서 본인 그 학교 학번 패스워드로 로그인한 단말들은 접근을 시켜주고 그 학번이랑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지 않은 단말들은
계속 새로 물어보는 그런 이 네트워크의 접근 자체를 특정 기능들을 깔아야지만 아니면 학교에서 노트북 이렇게 시습시 같은 데 연결하면 특정 백신을 깔아라 아니면 학교 전용 백신을 깔아라 이런 게 쓰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접근 자체를 이 백신이나 이런 게 없는 단말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가지고 있는 웜들이 네트워크에 퍼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무선 진입 방지 시스템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이 무선을 이용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면 이 무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공격들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웜을 퍼뜨릴 수도 있지만 무선이라는 게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 단말들끼리는 서로서로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내 와이파이에 들어와서 학교 와이파이에 들어와서 인가는 안 됐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는 패킷을 보고 그 패킷을 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WIPS를 쓰게 되면 그 무선 노트북에서 와이파이를 켰는데 와이파이가 안 보이게 돼요. 인가되지 않은 이 무선 장비들은 애초에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뭐 제밍하듯이. 그리고 그 단말들을 감지해서 네, 상단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요. 조금 보안이 강한 은행의 본사 같은데 제가 실제로 봤던 거는 농협은행 본사의 서버실은 아니었고 전산팀에 갔는데 와이파이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휴대폰 테더링을 켜도 무선 테더링을 켜도 노트북에서 접근이 안 되고요. 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무선 자체를 전부 다 못 쓰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뭐 ESN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뭐 방화벽이랑 뭐 WIPS랑 이런 거 다 하나의 어떤 메뉴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뭐 ESN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규모라면 저런 시스템들에서 감지되는 신호가 되게 많을 텐데 그 시스템들을 로그로 만들고 좀 편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정보 보안의 기본 용어들, 기본 기술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정보 보안 분야에서 언급될 다양한 기술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기술들도 있을 거고요. 방화벽 이런 건 알았겠죠. 모르는 기술들도 있으셨을 건데 이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보보안의 기본 용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 합시 교재개발 당시로는 어떻게 보면 좀 신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뭐 최근 이 뭐 암호화 화폐,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거래 정보를 우리는 뭐 은행 시스템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우리가 기간별로 은행에다가 조회해서 은행
어플리케이션이나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게 되죠. 그 정보가 이 은행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은행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분산되어 있는 이 단일 장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 블록체인의 전체,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소속된 사람이 10,000명이다라고 할 때, 10,000개의 노드가 전부 다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노드들이 내가 발생시킨 이 블록체인 내의 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저장된 정보를 우리가 검증, 실제로 이 거래 정보가 맞는지 검증 같은 경우도 이 블록체인의 이 각 노드들, 블록들이 이 검증을 해주게 되고요. 이 발생한 10분 단위의 이 거래들을 이 블록 단위로 예, 만들어서 이 블록을 여러 개 체인화 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은행에서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10분마다 한 번씩 그 정보를 압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정보들을 예, 연결시켜서 이 압축된 정보들을 체인 형태로 분산해서 일부 정보는 앞에, 일부 정보는 뒤에 이런 식으로 이 정보들이 어, 하나만 있어서는 이 거래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여러 개의 이 블록들을 합쳐서 체인으로 합쳐서 이 거래 장부를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정보는 중간에 누구도 이 조작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의 목적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블록체인보다는 이제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되죠. 이 원래의 목적인 거래 투명성보다는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거래 추적 같은 경우가 추적 자체는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내부에서. 근데 블록체인 내부에서의 추적이지 이 블록체인 외부로 어떻게 이 금액이 움직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피도,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 사용자의 로컬 인증과 이 원격 인증을 이 얼라이언스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보안 어떤 인증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기 노트북에 그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좀 아마 일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윈도우 이 로그인을 마이크로소프트 연계된 계정으로 세팅하고 그 지문이나 홍채 인식이나 뭐 핀 번호 인식 이 입력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 이 윈도우 안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이 계정들이 자동으로 인증돼서 우리가 범용 이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또 다른 데 로그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피도라고 해서 사실 싱글 사인온이랑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 이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군데의 추가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분리와 망연계 이 외부 망들과의 분리하는 조치들이 일부 사용이 됩니다. 뭐 군대에 가 보신 분들은 물리적 망분리라고 해서 PC들이 인트라넷 군대 내부의 인트라넷에만 접근되어 있는 PC, 아니 군대 외부에 인터넷과 연결된 PC.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뭘 어떻게 해도 이 외부망, 내부망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물리적 분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 망분리라고 해서 가상화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논리적 막물리 기능도 네, 일부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논리적 막물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버들이 이 논리적으로 이 망을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 레벨에서 뭐 VLAN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VLAN, 뭐 VPN 이런 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은 사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평소 거래 패턴이 아닌 이런 패턴들이 발생되면 이 FTS 시스템이 해당 이 대응을 조치하게 되고요. 저 최근에 요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그 동일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 일단 결제를 한번 했는데요. 음료수만 샀는데 나오고 보니까 뭐 이렇게 배가 조금 더 출출해서 조금 한 20m 걸어는 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는 어, 잠깐 밖에 두고 들어가서 핫바를 하나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카드를 동일한 카드인데 동일한 이 업종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또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비정상 거래로 보입니다. 뭐 이상 거래로 보입니다. 만약에 뭐 카드를 분실하셨다면은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제가 쓰는 패턴이 아니라서 찾은 건지 이 패턴 자체가 이 동일한 업종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쓰면 그런 것들을 참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도 한번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가 분실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라고 이런 이상 금융거래를 이제는 뭐 빅데이터 활용하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좀 많이 흔해졌으니까 각 개인에 맞추어서 이 거래 패턴들을 충분히 트래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사실 특정 패턴을 딱 걸어놓고 그 패턴일 때만 딱 잡아서 이런 FTS를 구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암호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뭐 양자 컴퓨터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 수학적 복잡성이 사실 양자는 어지간한 수의 개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양자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이 양자를 이 송수신자 간에 주고받아서 이 수신자가 감청하는 수신자가 양자를 가로채는 순간 양자가 변환되기 때문에 이 제3자의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TPM이라고 해서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이라고 이 국제산업표준단체에서 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운영되는 이런 보안 기술들을 이 암호화된 키, 조금 더 큰 규모의 이 패스워드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뭐 최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공인인증서를 쓰기도 하고요. 지금 공동인증서 아니면 뭐 OTP와 같은 그런 이제 추가적인 물리적인 보안 기술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식별화. 재식별화 같은 경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식별 정보들을 중간에 변화시켜서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이 그런 정보를 안 보이게 마스킹을 한다든지 성만 나오고 이름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유출된 정보가 추가적인 어떤 개인정보로 활용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재식별화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요새는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데이터를 많이 이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예, 저런 기술들도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EU의 GDPR이라고 해서 EU 자체의 이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이 EU 내부에서는 이 GDPR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세웠고, 이 EU 내 사업장 아니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도 모두 포함해서 이 GDPR이라는 이 기준을 지켜라.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로 유출되는 개인정보나 이런 보안 위협들에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보 보안 이 전반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보안 기반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암호화, 그리고 접근 통제. 접근 통제라는 거는 우리 뭐 통제한다 하잖아요. 군대에 가면 이 출입이나 어떤 통행을 일단 차단하고 그 인가된 일부의 어떤 인원, 어떤 물품들만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 접근 통제를 하고요. 크게 이 기밀성을 지원하기 위한 암호, 그리고 이 고전적인 암호 시스템들, 그리고 암호의 큰 두 개 분류, 비밀키와 공개키, 그다음에 무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 그리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이 전자서명, 우리 실제 쓰고 있는 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 PKI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 통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암호라고 하면 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의 플레인 텍스트를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이 암호화라고 하고, 이 암호화의 반대로 암호문을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을 이 디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전반을 이 암호학이라 하고요. 이 암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키를 암호화 키라 하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라는 것은 평문을 새로운 제3자는 인지할 수 없는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암호화라 하고요. 반대로는 복호화라고 하고요.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건데, 사실 이런 암호화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특정 군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이 정보통신 기술, 이 인터넷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인터넷과 정보를 통해서 뭐 사실 군사 목적이랑 같은 거죠. 이 외부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기술이 암호화 복호화 기술이고요. 그래서 암호 기술을 분류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암호화 기술. 그래서 크게 대칭키, 그리고 다른 공개키.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우리 자물쇠와 같은 키로 잠그고 같은 키로 열 수 있는 대칭키. 그리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공개키. 그래서 하나의 키는 공개하고 하나의 키는 개인 키로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암호화 기술을 볼 수 있고요. 암호 프로토콜은 이런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면 어떤
뭐 기밀성을 뭐 얼마만큼 제공한다. 아니면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이고 암호화 기술은 암호문과 평문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뭐 기술의 분류를 보면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는 대칭키, 인수분해, 2, 3분의 하원형, 곡선 문제형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키. 그리고 프로토콜로는 개인 식별, 인증, 전자서명, 전자결제, 전자화폐, 전자선거와 같은 이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목표치를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프로토콜이라 하고요. 우선 이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암호 키를 활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크게 요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암호 알고리즘도 이 암호화의 키와 복호화의 키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공개키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암호화 복호화 자체를 둘 다를 합쳐서 이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암호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 키에 의해서 이 암호화와 복호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암호 시스템 사용 자체가 편히 용이해야 합니다. 암호화를 할 때, 복호화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준수되어야 하고요. 암호 알고리즘보다는 암호 키에 의한 보안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비밀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암호 키와 복호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이 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가 유출되게 되면 이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도 할 수 있고 복호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중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암호 알고리즘 자체가 뚫려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송수신자 간에 먼 이 거리가 있을 때 이 키를 공유하는 방법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암호화 통신이 필요한 상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 A랑 통신을 할 때는 A 키를 써야 되고 B랑 통신을 할 때는